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2일에 들려드리는 이종훈의 HQ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립니다. 이게 또 장마처럼 너무 비가 많이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좋은 점은 어저께까지 너무나 뜨거웠지요. 그래서 와, 가을에 이렇게 더워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조금 살겠습니다. 물론 비가 오더라도 날이 더우니까 좀 습하고 끈적거리면서 답답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더웠던 그런 날씨들이 한숨 돌리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입이 그친 다음에 한 일주일은 조금 더 덥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일단 좀 더운 그런 추석 연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 됐든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절기는 돌아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절기가 돌아오는 것처럼 정치판도 사필 규정으로 끝맺기를 늘 생각을 또 기대를 모읍니다. 자, 오늘의 아시아 투데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아 투데이 일면 톱 기사는 여러분들 어저께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해리스와 트럼프와 해리스의 첫 번째 TV 토론 또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TV 토론에 대한 기사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TV 토론에 임했을 때 늘 화제를 모았죠. 8년 전입니다. 8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과의 트럼프의 TV 토론. 트럼프라는 그런 그 정치인은 사실 미국의 정가에서 굉장히 드문 별종이었어요. 별종. 뭐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정가는 늘 어떤 가문, 부시 가문이 있고 무슨 케네디 가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이 유명한 어떤 대학을 나오고 주로 동부 출신들이거나 뭐 뿌리 깊은 가문들이 하나의 어떤 영주처럼 대대손손 이렇게 그 정치인으로서 크고 이런 식의 어떤 스타일의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뭐 빌 클린턴은 약간 또 예외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빌 클린턴도 뭐 변호사 부부 아닙니까? 대개는 클린턴이 변호사였나? 확실히 또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패턴이 아니라 부동산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갖고 그 다음에 방송 진행 무슨 뭐 앵커 이런 건 아니고요. 쇼 예능 You Fire 뭐 이런 식 이걸로 유명해진 엔터테이너 겸 무슨 뭐 개발업자가 정치를 한다고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간의 최소한의 어떤 그런 그 품격 이런 거 다 때려치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면서 상대를 공격하고 막말하고 이런 것에 희열을 느끼고 봐라, 저 사람한테 맡기면 돈은 벌게 해줄 거 아니냐, 저 사람한테 맡기면은 시원시원하게 할 거 아니냐, 저 사람이 조금 흠결은 있는 것 같지만 흠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여성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 8년 전엔 그랬고요. 또 4년 전에는 바이든과 붙었습니다. 역시 트럼프 뭐 완전히 기관단총 다다다다다다다 쏴댔죠. 그때마다 TV 토론이 화제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멀라 해리스와 어떠한 그 결과를 낳을 것이냐. 거꾸로 해리스는 굉장히 전국적 인지도가 낮은 사람입니다. 카멀라 해리스의 경력을 보더라도 상원은 딱 한 번 한 것밖에 없어요. 그 전엔 주 법무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법무장관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는 없겠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긴 했어요. 경선에. 그렇지만 경선에서 초반에 그냥 물러섭니다. 그리고 바로 바이든의 지명을 받아서 부통령 후보가 되고 둘이 러닝메이트로 전국적 선거를 뜁니다만, 아시다시피 부통령이라는 자리, 후보라는 자리는 그렇게까지 전국적 인지도를 한꺼번에 높일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부통령이 돼서 더 인지도를 높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해리스는 4년 동안 조용한 2인자의 자리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도마에 올랐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난을 받을 그런 지경이나 칭찬을 받을 지경이나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진검승부를 벌일 수 있는 전국적인 단위의 TV 토론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해리스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아시아투데이 일면 톱은 거기에 대한 결과를 지금 이렇게 제목을 달았군요. 미국 시청자 63% 토론 승자는 해리스라고 달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CNN이 조사한 겁니다. CNN이 TV 토론 시청자 6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3%포인트 좀 높네요. 결과 약 63%가 해리스를 승자로 37%가 트럼프를 승자로 꼽았다는 겁니다. 63대 37. 뭐 하프게임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좀 감안해야 될 것은 CNN은 친민주당 성향입니다. 뉴욕타임스 친민주당 성향입니다. 방송으로서는 폭스뉴스가 친공화당 성향이고요. 뭐 이 여론조사 말고 영국의 지금 그 타블로이드판이지만 데일리 익스프레스 같은 곳은 거꾸로 뭐 트럼프가 이겼다라는 여론조사를 결과를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영국 잡지긴 하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언론이죠. 어찌됐든 뉴욕타임스나 혹은 CNN을 지금 인용을 하면서 상당히 이 시청자들은 지금 해리스를 높이 평가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결정타는 없었다 이렇게 또 토를 달았습니다. 즉 일부 언론에서 그러더군요. 잽을 날렸다. 잽만 날렸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결정적인 피니시 블로는 없었다. 근데 그래도 잽이라도 날리니 얼마나 다행이냐. 왜냐하면 잽을 날려서 트럼프를 공경에 몰아넣었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더군요.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겁니다. 해리스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TV 토론에서는 왜냐하면 해리스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으로 그렇게 막 뚜렷하게 무엇인가 이슈를 던진 적도 없고요. 또 이렇게 그 트럼프 같은 그런 그 공격적인 인파이터하고 실제로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기대감 자체가 아주 높은 것보다는 기대감이 좀 우려적인 어떤 우려 섞인 기대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일단 세 가지 흔들리지 않았다. 트럼프가 공격을 뭐 안 했겠습니까? 근데 흔들리지 않고. 두 번째,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였다. 그리고 세 번째, 도리어 굉장히 공격적이었다. 이 세 가지 모습에서, 좀 하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와, 너무 잘한다! 라기보다는, 해리스 좀 하네? 기대를 조금, 걸어봐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느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언론에서는, 잽으로 상대를 몰아붙였다. 그러니까 피니시 블록 결정타는 없었지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사설로 넘어가지요. 사설 걱정스럽습니다. 뭐 여야 의정 협의체 되기는 되는 건가? 제가 이제 한번 논평으로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발을 디디기 시작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즉 야당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들어왔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야만큼 지금의 민주당과 국민의힘만큼 지금 적대적인 관계가 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보다 지금 국민의힘을 더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적대적인 그 집단인 정치 집단인 양당이 이거 협의를 해보자라고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적대적인 어떤 수준으로 얘기하면 의정은 그렇게 가서는 아니겠죠. 물론 의정도 지금 뭐 최악의 어떤 지금 갈등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의사단체가 얼만큼 지금 참여할 것이며 언제 참여할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사설 아시아투데이 사설은 여야 의정 협의체 최대한 빠른 출범 필요하다라고 지금 적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죠. 일단
한동훈 대표가 시작을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많은 의료단체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일부라도 있다면 추석 전에는 출발해야 한다. 근데 출발할 가능성은 없죠. 내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의대생 전공의 전공의 또는 의대생 또는 의사단체 반응이 없어서 걱정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좀 눈여겨볼 대목은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자꾸 2025년 의대 증원 재조정을 지금 의사들이 하고 주장을 하니까 일단 들어와라. 이 협의체 출범 전제 조건으로 뭐는 안 된다는 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장차관 경질에 대해서도 모여서 무슨 얘기도 못 하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바로 뭐 2025년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장차관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만약에 받아들여져서 대통령실이 야, 지금 당이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반발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뜻밖에도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품을 좀 이렇게 넉넉하게 좀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실행하겠다는 것보다는 대화 테이블로 어떻게든 의료계를 이끌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라고 논평을 낸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대통령실과 지금 한동훈 대표 간에 상당히 어쨌든 소통을 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의 어떤 지금 이런 발언들을 곡해하지 않고 폭넓게 지금 수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대단히 지금 대화의 의지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당정 간에 어긋남 없이 지금 한 그런 이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야당도 어찌됐든 크게 반발하지 않고 상황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가 전제 조건이 없다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밝혀서 고무적인데, 이 칼럼의 마지막은 역시 의대생이나 전공의 의사단체도 전제 조건 없이 협의체에 빨리 들어와라! 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아투 끝나고, 역시 오늘 이제 목요일에 목요일에 저희가 초청을 하는 패널이죠. 아시아투데이 전문 기자 장원칙 기자를 지금 모셔서 대담을 나누기 전에 제가 오늘의 이슈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무엇이냐? 문재인 딸 문다혜가 오늘 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라고 해서 온 국민의 비판을 받던 문다혜 또다시 SNS에 글을 올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고 가만히 있으면 기정사실화 돼 버리니 무엇보다 이젠 못 견딜 것 같아서 나는 나를 위해 글을 쓰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지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다 라고 올리면서 또 장문에 주저리 이 글을 썼습니다. 뭐 안에 있는 내용은 조금 이따 다 분석을 해드리기로 하고, 문다혜를 이렇게 보면서 문다혜가 좀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사춘기가 제대로 이렇게 통과 의례처럼 어떤 10대, 뭐 20대에서 그 사춘기를 제대로 겪지 못한 게 아니냐. 지금 제가 딱 보기에는 거의 사춘기 수준의 중얼거림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인이라면, 우리가 그러니까 자신이 성인과 이 사춘기의 그 소녀의 차이는 뭐냐 하면, 사춘기의 소녀는 모든 걸 다 외부 탓으로 돌려요. 그게 이제 성인으로 가기 직전에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자아를 성립시킬 때 외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낯설어 보이고 그 환경에 적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다 더 성숙해지기 위한 어떤 사고의 과정 속에서 나를 이제 좀 움츠러들면서 모든 것들을 다 외부 탓으로 하는 과정이 이제 사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딱 그래요. 그래서 사춘기는 일기 같은 걸 많이 써요. 그래갖고 뭐 별의별 정말 지금 커서 보면은 참 부끄러운
부끄러울 그런 자기 고백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난 아빠는 왜 저럴까, 엄마는 왜 저럴까, 선생님은 왜 저럴까, 학교는 왜 저럴까, 이런 식의 어떤 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딱 그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나는 나를 위해 글을 쓰려고 한다. 일기장에 쓰려고 하는 여중생이, 그러니까 초등생이나 초딩이나 여중생이 지금 쓰려고 하는 게 딱 이거잖아요. 나는 나를 위해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일기 쓰기 시작하잖아요. 딱 그 수준이다. 자,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의 칼을 겨누기 위해 지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 지금 속에 담긴 건 뭐냐면은 자신의 어떤 죄책감이 지금 있어요. 문다희는 당연히 딸이면 만약에 죄책감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고 어떤 죄책감?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권력을 동원해서 했습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이고, 남편을 잘못 만나서, 솔직히 이 말씀 드리는 게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보니까 되게 무능한 사람인 건 맞아요. 보니까.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생활비를 지급하고, 그러니까 보내주고 있었더군요. 결혼한 그런 가정에.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딸이 잘 못 사는데 도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그것이 증여의 그런 어떤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걸 욕하고 싶은 생각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아니면 변호사, 아니면 또 대통령, 이런 변호사 제약해요. 국민의 세금을 내므로 월급을 받으면서 권력이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는 자가 그 권력을 동원해서 자기의 찬스를 쓰는 것, 카드를 쓰는 것, 압박 찬스를 쓰게 하는 것,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카 문제가 나오고 조국이 저렇게 지금 그 조국의 아내가 4년형을 받고 복역하고 그게 다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은 모르지만 문다희는 압니다. 지 아버지가 아픈 손가락 자기 때문에 어쨌든 권력을 다 동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죄가 있다는 걸 문다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피의자가 되고 피고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그런데 이자는 거꾸로 지금 의식, 사고가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져? 아니야. 내가 그렇게 우리 남편이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야. 내가 저런 남편과 살아서 때문이 아니야. 이건 다 우리 아버지가 정치적인 박해를 받기 때문이야. 라고 사고를 돌리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스스로 계속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책감이 없어. 이건 다 정치적인 보복일 뿐이야. 라고 쇠뇌하는 거나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이게 가짜일지 진짜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스스로 그냥 정신승리, 나 때문이 아니야. 아버지는 정치 보복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스스로 쇠뇌를 하고 있는 거에 불과하고요. 여기에 제가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중간에 그들이 다녀간 지 열흘도 더 지났다. 집에 들어갈까 말까. 압수수색 당한 이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을 무슨 삼류 소설처럼 심파조로 지금 연결을 해요. 열흘도 더 지난 듯하다. 그간 무기력이 시간을 지배해서. 야, 참 유치 짬뽕이다. 무기력이 시간을 지배한대요. 이게 참 이런 정도의 표현이면 10살? 11살 정도의 일기 처음 쓰라 그러면은 자기가 대단히 진짜 멋있는 표현처럼 쓸 그런 그 표현이죠. 매일 온갖 매체에서 찢어 발기는 통해 더 시간에 무감해진 탓인지도 모르겠다. 더 읽기도 오그라들어서 더 읽기도 싫습니다. 아니 이따위에 글을 쓰려면 일기장에 써갖고 자기만 보라고요. 왜 전 국민이 지금 지금 문다혜와 그의 남편과 그 다음에 양산에 있는 그 부부의
최악의 어떤 아빠 찬스, 엄마 찬스와 그 다음에 검은 돈의 흐름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무기력이 시간을 지배하고 있다. 뭐 이따위 글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제서야 범죄자도 아닌데 집을 압수수색 당한다는 것이 진정되기엔 힘들고 범죄자 맞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더 이게 하는 게 나의 뭐 사생활을 샅샅이 지금 뭐 더럽히고 있다? 뭐 어떻다고요? 사생활이 어떻다고요? 지금 모든 사생활이 국민 알 권리로 둔갑해서 까발려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요? 사생활?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문다희 씨는 모든 걸 그냥 밝히면 됩니다. 자, 사생활이 아니에요. 당신이 어느 고등학교에 나왔고, 그 다음에 당신이 어느 대학 나왔고, 그 다음에 당신이 어떤 데 취직을 했고, 처음에 어디서 지금 돈을 벌었고, 당신이 태국에 왜 갔고, 태국에서 어떤 식으로 생활을 했고, 태국에 언제 돌아왔고, 그 다음에 태국에 돌아온 다음에 왜 아버지 친구가 경영하고 있는 갤러리 가갖고 나 여기서 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무슨 돈으로 양평동, 집을 샀으며, 이거 다 얘기하면 돼요. 이거 사생활 아니거든. 사생활 아니에요. 공적인 삶이에요. 왜? 대통령 딸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간 혈세가 어떻게 엮여지는지, 관봉권으로 어떻게 엮여지는지 하나 드러났잖아요. 당신한테 간 5천만 원. 그게 윤건영 입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윤건영이 뭐라 그랬죠? 야, 이 돈은요, 청와대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딸한테 보낸 돈입니다. 현금 5천만 원이에요. 물론 보낸 거는 동창이 보냈지만 그 동창한테 김정숙이 현금 5천만 원 보자기해서 보냈습니다. 무슨 뜻이죠? 청와대에서 그대로 가져간 돈이에요. 왜? 윤건영이 그랬잖아. 저 양산에서 은행에 못 간다고, 시위대 때문에. 은행에 못 가니까 은행에서 5천만 원 못 찾은 거예요. 그럼 청와대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청와대에서 가져간 5천만 원입니다. 당연히 얘기가 그럴 수밖에 없죠. 청와대에서 5천만 원이 그럼 뭐 청와대는 저 화수분이야? 당연히 이 돈은 관봉권 아니면 특갈비 아니에요? 자, 윤건영이가 다 자백을 했어요. 그 돈이 문다희 씨 왜 당신한테 가냐고. 그러면 이것도 당신의 사생활입니까? 사생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생활이 뭐 국민 알 권리로 까발려져. 사생활이란 뭐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혼 왜 했니? 라고 안 물어보잖아요. 이혼 언제 했니? 안 물어봐요. 무슨 뭐 이혼하기 전에 무슨 남자를 만났니? 안 물어봅니다. 관심 없어요. 솔직히 저는 뭐 불륜 운운하는데 어느 매체에선 저 관심 없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옐로우 페이퍼에서 다루라고 하세요.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런 거 사생활 맞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사생활 존중해 줄 테니까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건 사생활 아니거든요. 그거 다 밝히라고요. 최소한 어느 대학교 나왔는지부터 밝히세요. 그거 사생활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역대 어떠한 대통령도 자기 아들, 딸 어느 대 나왔고 어느 고등학교 나왔다는 거 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국식한대학교 나왔냐고 청와대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확인이 안 된다. 얘라 이 비겁한 자들아. 확인이 안 된다가 뭡니까? 아니 확인 당연히 돼요. 일국의 대통령이 자기 딸이 어느 데 나왔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대답을 하는 그런 기괴한 대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사생활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유치한 뭐 시간이 무기력이 시간을 지배하고 있다 같은 참 끝내주는 이런 명문을 쓰고 싶으면 일기장에 쓰라는 겁니다. 일기장은 교보문고 가면 이렇게 그 하드 카바로 된 그런 그 아주 좋은 그런 일기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쓰지 이렇게 주저리 SNS에 올려갖고 수많은 언론들이 이거를 또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뭐 나는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사를 쓰게 만드는 이게 얼마나 낭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당신이 얘기하는 사생활이라는 부분을 끝까지 취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밝힐 겁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려다가 지금 사실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하는 토리게임스 역시 문재인이
당시에 고모 전 행정관을 통해서 취직시켜줬다라는 사실이 지금 오늘 보도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당신의 남편은 대단히 무능한 사람 맞습니다. 저는 그나마 토리게임즈는 스스로의 어떤 길을 찾아서 들어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청와대 행정관이 알선을 해줬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거기서 했던 일도 타이스타젯의 전무랑 별 차이 없더군요. 토리게임즈에서 맡은 일도 동사무소 가서 서류 떼는 일에 불과했고 당시 월급이 230만 원이었다고 하니 동사무소 가서 서류 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한테 주는 월급치고는 꽤 많이 받아갔군요. 아무튼 그거를 포함해서 어쨌든 저는 기대하세요. 제가 많이 취재를 오늘 또 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취재를 했고 그건 차근차근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흥분해서 이야기가 길어지는 통에 우리 장원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네. 지금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흥분했죠. 네. 가라앉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누구라고 제가 특정인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네.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나라는 예측을 실망시키는 적은 없구나. 그거 명문이다. 네. 명문이구나. 예. 저도 대단히 공감합니다. 네. 실망시키지 않는. 어떻게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측을 실망시키는 적이 없이 꼬박꼬박 네. 참 이렇게 기대에 부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PD님, 장원재 기자님 쪽으로 원샷 들어갈 때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얼굴이. 그거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제가 오늘 화장을 안 하고 와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얼굴이 좀 어둡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진도를 좀 나가보겠습니다. 네. 장 기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베트남 갔다 왔습니다. 오, 베트남. 네. 취재차? 네, 베트남 국가대표팀의 김상식 감독 만나서 인터뷰하고 네네. 또 박항서 감독님의 에이전트였던 이동준 감독 만나서 네네. 인터뷰하고 네. 또 베트남의 공중파 관계자들 만나서 이제 김상식 감독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또 재밌다. 네. 저기 그러면 거기서 분위기는 어때요? 박항서 감독을 이어서 이제 새로운 어떤 한국인 감독인데 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상식 감독이 지금 4게임을 했는데 네네. A매치? 네, A매치. 국가대표니까 당연히 A매치. 근데 지금 성적이 이제 1승 3패로 좀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베트남 공중파 관계자가 저한테 명언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요? 박항서 감독님이 있고 김상식 감독이 바로 간 게 아니고 그 트루시에라고 2002년 오. 월드컵 때 일본 국가대표팀 했던 제가 기억나요. 네, 그 필립 트루시에가 베트남 감독을 네네네. 맡았거든요. 근데 해임이 됐어요. 네네. 이분이 저 박항서 감독님도 마지막에 네. 10게임에서 8게임 지고 그랬는데 나랑 성적이 똑같은 거 아니냐.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죠. 박 감독님은 최종 예선에서 1승 1무 8패를 한 거고 네네. 트루시에는 최종 예선 가지도 못하고 2차 예선에서 떨어진 겁니다. 네네. 베트남 그 공중파 해설자인 북궁 후이 씨가 상당히 흥분할 수밖에 네네. 없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트루시에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트남 축구의 클린즈만이다. 오. 바로 공감했습니다. 오. 이거구나. 그대로 느낌이 오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기대를 걸어볼 만한 건가요? 그러니까 베트남 국민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나요? 기대를 하죠. 그런데 박항서 감독님이 눈높이를 너무 높여놓은 그러게요. 문제가 또 있고요.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이 너무 잘해서.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지금 그 11명 중에 8명이 유럽 리그에서 네덜란드 뛰고 있는 게. 네덜란드계가 있고 스페인 리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요번에 이제 골키퍼가 그렇죠.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지금 맹활약 중인 골키퍼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의 그 이민자들의 후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 선수들이 약간 속된 말로 간을 보다가 아하. 잘하면 월드컵 나갈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급수가 높은 선수들이 계속 귀화 신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기구나. 완전히 그러니까 눈치 보고 있다가 이 진짜 저기 하는 거 아니야? 인도네시아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합류해야지. 이렇게 월드컵 되는구나. 출전은 모든 축구 선수들의 로망인데 꿈이죠. 될 것 같거든요. 현실화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차제에
그 베트남도 한번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을 펼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이게 필리핀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 스포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스포츠 이슈부터 좀 들어가 보죠. 사실 축구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3대1로 이겼잖아요, 최근에 네. 오만을. 그런데 선수들은 잘했다. 진짜 이게 제가 그냥 모르는 스포츠를 모르는 제가 보더라도 그냥 손흥민이 멱살 잡고 하드캐리 했다 그냥 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홍명보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아직도 나오고 있지 않나요? 일단 홍명보 감독의 능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네. 저는 그래도 일단 선임한 이상에는 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네네. 회장님은 이제 물러나시는 게 맞고. 전몽규 네. 회장은 이제 전몽규 회장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 감독 같은 경우에는 네네. 모든 팬들이 응원을 해주고 이럴 때 이제 선수들이 좀 기가 살아난다고 할까요? 네네.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역대 대표팀 중에 가장 바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감독의 역량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지만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정몽규 회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몽규 회장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연임을 지금 기획하고 시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4선에 도전하고. 그렇죠. 그런데 연임 그러면 사실 먼저 얘기해야 될 게 이기영 대한체육회장이라고. 3선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기영 회장이 이렇게 주장을 하죠. 아니 나는 내가 나가고 싶은 대로 다 나갈 수가 있어라고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스포츠공익위원회라고. 네. 이게 일단은 단계가 제가 보니까 선거를 해야 되고 네.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스포츠공익위에서 그래 만약에 이기영 회장이 이긴다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그러면 연임 하느냐 마느냐를 할 수 있다 없다를 스포츠공익위에서 판단한다고요? 제가 절차를 좀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네네. 원칙적으로 모든 스포츠 단체장은 재선까지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예외 규정으로 특별히 공헌이 많거나 네. 업적을 남겼거나 음흠. 또 연속 사업으로 이 회장이 꼭 마무리를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게 있으면은 예외 규정으로 연임을 허락할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스포츠 공정위원회 네네. 여기서 이제 판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위원이 15명인데 네. 이기용 회장이 15명을 다 임명했습니다. 공정하지가 않네. 공정위원회라고 하면서 공정하지가 않네요. 예전에도 대포 그러면은 국경선을 바꾸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 이런 식으로 비틀어서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네. 네. 공정위가 늘 공정한 건 아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기영 회장이 갖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의견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문체부에서 어쨌든 교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쓰이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투명하게 되고 또 협회 그러니까 산하 연맹이나 협회가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돼서 정말 선수들을 위해서 선수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이유 없이 정말 잘 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자신들의 어떤 그 성적만 향상시키는 그런 단계가 되면 되겠는데 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당연히 대한체육회를 들여다보고 그 돈에 대해서 쓰임이나 혹은 또는 어떤 규정을 제대로 했는지를 투명하게 보려고 했더니 절대 안 돼. 우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 하면서 이기흥이라는 사람의 어떤 독단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 불거져 있다라는 게 일단의 어떤 체육계 인사들의 지금 증언이거든요. 독립적으로 하시려면은 정부 돈을 안 받으면 됩니다. 네.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부에서 5천억을 받으면 자기들이 후원금으로 벌어 들여오는 거는 차치하고라도 네네. 정부에서 주는 돈에 관해서만큼은 정부가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죠. 그게 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다 불투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문체부가 제동을 건다.
그리고 측근이 심의를 한다. 보니까 스포츠 공정위원장은 아예 이 이기흥의 특보를 지냈고 7천만 원이 넘는 수당을 이기흥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계속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이기흥을 연임시킬 건 뻔하니까 지금 정부가 대단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선거 과정도 지금 스포츠 엘리트들과 일반인 그 생활체육을 통합하면서 대의원 수가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저는 이대로 가면은 선거 구도에서는 이기흥 회장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권에서 네네.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고 치면 네네. 당연히 현직 국회의원, 현직 당협위원장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인지도가 높으니까요. 그렇죠. 인지도도 높고 그 유권자들과의 그 접촉면도 훨씬 네. 많았고 그렇죠. 또 잘 알고 네. 그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체육계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 기자한테 내가 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방법이 없나요? 그럼 이기흥에 그냥 왜 주라식 월드처럼 네. 그들의 세상으로 우리가 그냥 놔둬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국가대표와 관련한 관리를 정부가 따로 기구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대한체육회가 격렬하게 반발을 해가지고 그것은 일단 무산이 됐죠. 그런데 뭐 아까 그 문모 씨 얘기를 하면서 그냥 법대로 하면 된다. 진실을 밝히면 된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체육계도 똑같습니다. 범법 행위를 한 분이 있으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으면 되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다 알게 해주시면 뭐 그다음에는 일이 순리대로 풀려갈 것으로 봅니다. 네. 대전 이모님이 문체부 유인촌 뭐 하고 있나요? 문체부가 있기는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역대 정부들, 문재인 정부나 혹은 그 이전의 정부는 사실 이 이기흥에 대해서 건드리질 않았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완전히 독야청청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집권을 종신 집권처럼 하려고 하는데 그나마 유인촌 장관이 이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지금 높이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냥 대한체육회를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네. 팔을 걷어붙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인촌 장관이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대표 선발 운영에 관한 것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하려는 시도를 했다가 그게 이제 좌초됐다는 네네. 말씀드렸지 그게 않습니까? 무슨 위원회였는데 네. 그래서 별도의 기구처럼 직속 그렇죠. 기구처럼 예. 네. 그런데 지금 갑갑해 하시는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네. 저는 역설적으로 지금 갑갑해 하시는 거야말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무슨 북한 김정은식으로 네. 쟤 갖다 죽여. 그래서 즉석에서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시진핑. 대한민국은 법과 절차가 살아있는 나라다. 네네. 갑갑하더라도 법과 절차에 따라서 간다. 원칙을 지키는 사회다. 이거를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네. 또 이제 솔직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기흥 회장이라는 사람이 특정 종교와 완전히 좀 이렇게 밀착을 해서 무슨 신도의 회장을 몇 년을 해갖고 지금 그 특정 종교와 관련된 신문들은 모두 다 이기흥 편이야. 그래갖고 대한체육 행정을 지금 정부가 관여를 한다는 등 이러면서 법보신문이니 법률신문이니 다 난리가 났습니다. 특정 종교가 뭔지가 다. 제가요? 아니, 네. 얘기 안 했는데. 네. 예. 뭐 법보신문도 나오고. 그렇군요. 네. 예. 어찌됐든. 네. 그런 사실 유착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파리 올림픽에서도 그 종파에 사람들이 갔어요. 그래서 이거 특정 종교가 왜 가냐 그랬더니, 아이고, 법당을 세워줬다? 네. 해갖고 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너무 얘기가 길었죠? 아니요, 충분히 의문이 있으면 해소를 하고 가야 맞다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안세영의 나비 효과가 네. 마침내 체육계의 구태 기득권을 쓸어버리나. 네.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최근에 안세영의 문체부가 안세영과 관련된 어쨌든 배드민턴 협회와 관련돼서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네. 배임 횡령 혐의까지 지금 이야기 난 걸 보면 배드민턴 협회가
끝내 어쨌든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됐잖아요. 배드민턴 협회도 이재용 회장과 아주 그렇죠. 네, 가까운 분이 이제 회장 네.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 전까지는 뭐 관행, 뭐 인습 이런 이름으로 용인되던 일들이 네. 어느 순간에 도덕적 수준이 확 올라가면서 음흠. 이제 범죄가 된다거나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일이 된다거나 그런 순간이 오죠. 체육계는 바로 지금이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후배가 선배들 뭐 빨래. 아니 근데 이것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네네. 제일 좋은 거는 네. 산업화되면 합리적으로 변합니다. 아,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 선수가 네. 굉장히 비싼 상품인데 네. 손흥민 선수가 무슨 후배라고 그래서 선배 빨래 한다? 그 초고가 상품이 그거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아, 그럼요.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거 뭐 이런 데서는 지금 말한 관행, 인습 싹 다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산업화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스포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실 관화되고 구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그 관습을 깨버려야만 그나마 남아 있는 갈라파고스 우리가 저기는 왜 저래? 우리의 어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다른 방향. 글로벌 스탠다드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안세영 선수가 이번에 용기 있게 얘기 네네. 잘했죠. 아마 금메달을 그래서 꼭 따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저는 이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말씀하신 대로 장재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또 규정대로 또 원칙대로 결말을 맞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와중에 배드민턴 협회가 네. 안세영 선수랑 먼저 면담을 하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조사위원회 네. 꾸려갖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단호하게 거부를 하고 아예 그 체육회 문체부와 이제 그러니까 문화체육부와 직접 얘기를 상대를 하고 거기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또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장미란 차관이 이 역할을 하고 그것을 이제 계속 앞에 나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에는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따고 뭐 전설적인 그 올림피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역 선수들 입장에서 장미란 차관은 믿고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박사학위도 스포츠와 관련돼서 네. 이 노령화된 어떤 그런 그 선수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할 것이며 어떻게 연착륙할 건가라는 내용으로 박사학위를 땄더라고요. 스포츠맨들은 전성기가 20대 때 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20대 이후 30대 뭐 초중반까지 선수 생활을 하는 선수들도 물론 소수지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선수들이 묵시적으로 다 아는 거죠. 내 인생의 절정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중반까지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잠재의식 속에서 선수들을 계속 뭐 괴롭힌다, 부담을 준다, 뭐 이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미란 차관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의 어떤 대응책. 그러니까 절정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인생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때 저 누구죠? 안규백이 아니라 그 지금 떨어진 사람. 스포츠 맨날 얘기하는 체육학과 교수 출신 국회의원 누구였죠? 민주당의 안민석이 네. 뭐라 그랬냐면 실력도 없고 무슨 장미란 차관 네. 하려고 할 때 도대체 말이야 스포츠 그것만 한 사람은 어떻게 차관을 시키냐. 그때 제가 박사학위를 찾아봤어요. 네. 그리고 내가 방송에서 당신보다 낫다. 근데 그분은 뭐 조사가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해외에 누가 숨겨놓은 뭐 재산이 무슨 조 단위로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네, 무슨 아니면 말고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좀 조사가 미흡하다.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한 다음에 이야기하자, 우리. 네,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우리 팩트를 갖고 이야기하는 방송 이승훈의 이치기입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장 기자는 사실 이제 스포츠는 제가 진짜 수십 년 전부터 압니다. 조선일보에 특파원도 하셨잖아요. 그죠? 특파원이라기보다는 축구. 2006년 월드컵 때 그 월드컵 한 달 동안 이제 한 달 동안 임시 특파원. 임시 특파원이에요. 네. 근데 그때 교수할 때라서 이제 그때 정말 와, 우리나라에 이렇게 저 축구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제가 진짜 놀랐는데 또 여러 가지 어떤 정말 박사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 문제도 그 어떤 전문가보다 사실은 인사이트가 있고 해서 장 기자 오면은 뭐 밀어놨던 북한 이슈를 제가 안 꺼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좀 꺼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몰랐어요, 저는. 근데 새롭게 안 사실이에요. 지금 그 휴전선 일대에 DMZ 일대에 가까이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한대요. 왜? 우리가 대북 확성기로 계속 대북 방송을 시작하니까 거기에 맞상대로 아니 자기네들도 말을 하면 될 거 아니야. 북한이 이렇게 살기 좋다는 둥, 김정은이 이렇게 훌륭한 수령이라는 둥 똑같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쇠 긁는 소리를 24시간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네.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유리창 긁는 소리, 쇠 긁는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다고 한다면 정말 미칠 것 같거든요. 일단 접경지대에서 이 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뭐 제가 자격은 없지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근데 북한 이거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네네. 우리 쪽에서 듣는 것보다 전방에 있는 북한 장병들이 더 큰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내는 이게 자해가 되는군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자들이 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네. 남북의 스피커 성능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상호 비방을 중단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접어준 거지 상호 뭐 이렇게 대칭적인 비대칭이구나. 상황이 아닙니다. 잽이 안 되는 비대칭이죠. 거구나. 그러니까 북한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하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남쪽까지 전달을 하겠다라는 의도라기보다는 네네. 우리 쪽에서 방송하는 것을 자기네 병사들이 듣지 못하도록 막는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방어구나 어떤 그렇죠. 의미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극 대응을 안 하고 공세적 대응을 좀 자제하면서 그쪽에서 쇳소리 낼 때 가만히 있으니까 이자들이 기고만장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러면 진짜 한번 제대로 해볼까? 네, 우리가 태세를 전환한다면은 바로 아마 괴멸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확성기 성능이 어디까지 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멀리까지 들릴 수 있을 정도의 고출력이라고 그러던데요. 네, 꽤 멀리 들린다고 하고요. 예. 또 뭐 북한 주민들, 그러니까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네네. 실제로 카카오톡도 되고, 오. 네, 아마 백령도나 뭐 동해상이나 이런 데서는 전파를 좀 세게 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짐작은 합니다만.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카톡으로 이게 특정 회사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상관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독점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카톡으로 북과 계속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의 이제 몇몇 인터넷 매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북한 전문 매체들 보면 그러니까 통신원이라고 통신원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죠? 어쨌든 이 북한에서 있는 그 주민들과 통화 같은 걸 하면서 어떤 소식들을 전하는 게 네. 많아요. 그게 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휴대폰이라든지 네. 이런 걸 실제로 남북 간에 그러니까 실제 전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산에서 탈북한 탈북자 증언으로는 네네. 자기네 집에서 한국 테레비가 나왔다. 음. 그래서 이제 좀 빨간 물이 많이 드신 아버지 빨리 재워놓고 어머니랑 자기랑 이제 몰래 시청을 했다. 그리고 어떤 곳에 가면은 이제 특별하게 좀 집값이 비싼 지역이 있는데, 네네. 네, 거기는 전파가 잡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거 CD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팔면 돈벌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요. 네. 자, 이제 북한 주민 얘기가 나와서 또 이제 두 번째 기사를 보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탈북하는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몇 가지 사건 때문에 네. 북한에 그냥 어부송환 문제도 뭐 있고요. 이런 게 막 소문이 돌아갔고 내려가면 무조건 죽는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래서 현저하게 탈북민이 줄어들었는데 거꾸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탈북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지금 강원도 쪽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기 위에 양강돈, 그러니까 자강돈이 네. 이렇게 저쪽 두만강 쪽에서는 압록강 그쪽에서는 원래 그쪽으로 루트가 있었는데 네. 도리어 이제 밀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북한 주민들이 강원도로 이사 가야 되겠구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이사가 네. 쉽진 않겠지만 이사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여행증 띄고 뭐 단순 여행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네, 과정이 절차가 네 뭐 뇌물도 많이 줘야 되고 그렇죠. 그걸 고인다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고여요? 네, 뇌물을 고인다. 고인다, 괜다. 네, 고인다. 네, 그래서 북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뇌물로 돌아가는 그렇지. 사회이기 때문에 네. 북한 주민들이 말하는 물리학의 제3법칙. 고이면 움직인다. 네. 움직이는 네네. 네, 움직이는 거리는 고인 양에 비례한다. 네. 네, 그래서 안전화는 안전하게 먹고 군인은 군데군데 먹고 당원은 당당하게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이거 있어요. 지금 남한 쪽이 아니라 북한 쪽. 북조선에서 북조선 주민들이 하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이거 녹음해야 되겠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왜 탈북이 줄었느냐 네네.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네네. 결정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코로나 때 김정은이 북중 접경지대를 봉쇄를 했습니다. 네네. 심하게 봉쇄를 하고 사실 두만강 이쪽은 탈북한 분들 얘기에 따르면은 여름에 홍수가 와도 뭐 가슴 정도밖에는 이제 깊지가 않고 걸어서 그냥 가겠네요. 네, 겨울 같은 데는 그냥 살얼음 얼음이니까. 네, 뭐 이렇게 걸어서 건널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깊은 데라야 뭐 한 두어 군데 좀 머리까지 잠기는 데가 뭐 아주 없지는 않지만 도강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곳은 아니다. 그래서 밀수도 많이 했고 그렇죠. 근데 워낙 이제 외부 물자가 들어오니까 김정은이 거기를 철저하게 폐쇄를 했고 또 CCTV를 달았습니다. 근데 작동은 한 2% 정도나 할래나 뭐 가짜가 많은데 근데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군부대 교체 시간에 5분 먼저 가고 뒷팀은 5분 늦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이제 건너는 경우가 네네. 많았거든요. 네네. 교대 다 물론 뇌물을 주고 네네. 교대 시간도 조절하고 네.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은 CCTV가 있으니까 근데 뭐가 작동하는지를 모르니까 네네. 걸리면 이거는 이제 변명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북 삼성 넘어가면 거기 조선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일단 이제 은신을 한다든가 뭐 그분들 도움으로 중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네네. 뭔지 팔려가기도 하고 네네. 뭐 그런 것도 네. 있습니다만 예컨대 탈북을 원하는 경우에는 남쪽까지 이동을 해서 이제 쿤밍까지 와가지고 뭐 베트남 접경지대를 넘어서 아무튼 태국까지 와야 네네. 이제 거기 메콩강이 있으니까. 그렇죠. 메콩강이 네, 있으니까. 메콩강을 건너야 되는데 문제는 그 중국의 신분증이 이제 디지털 신분증으로 다 바뀌면서 네. 중국 내 이동 자체가 매우 힘들어졌다. 저런.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좀 가능했고. 오프라인 종이로 이제 뭐 그렇죠. 종이 그래서- 신분증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비싼 물건 중에 하나가 젊어서 사망한 사람의 신분증이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모든 게 이제 디지털이 됐고 뭐 안면 인식 장치 그래가지고 찍으면 다 나오고 하니까 네네. 중간에 검문 검색에 걸렸을 때 빠져나갈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검문 검색에 걸려도 이제 말을 못하는 장애인인 척하거나 네. 지금 중병에 걸려 있는 척하거나 네네. 최악의 경우 뭐 기차에서 뛰어내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피해 갔었는데 네. 지금은 그 위험 부담 비용이 상당히 늘어났다. 네. 그래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입국을 하는 것이지 네네.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고 네. 다만 네. 휴전선이나 네. 이 강원도 쪽에서 네. 목선, 귀순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 북중 접경지대가 훨씬 탈북하기가 네. 쉽고 네. 탈북의 성지였다면 지금은
그 상황이 역전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기사의 의미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이사를 한다거나 이게 힘든데 용이한 건 어쨌든 강원도 쪽이 훨씬 용이해졌다. 그렇죠. 접경 지역은 아예 네. CCTV 등으로 인해서 거의 불가능한 뭐 수준이 그리고 이제 됐다. 중국의 그 이동. 신분증이나 안면 인식 검사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로 공안들한테 걸릴 가능성이 너무나 그렇습니다. 높아졌다. 네. 근데 사실상 그러면 탈북의 어떤 숫자는 높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뭐 이 북한 내 어떤 이동이 사실 거의 불가능한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경북도나 자강도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강원도까지 못 오잖아요. 강원도까지 오려면 올 수 있는데 이제 준비 기간이 길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은 거죠. 아니 근데 생각을 하면 네. 원래 그러면 북중 접경지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가려면 브로커들한테 들어야 되는 돈들 왜냐면 중국 내에서 또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런데 네. 그 돈이면 북한 내에서 뇌물 갖고 이동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이동을 해도 이제 북중 접경지대만 넘어가면은 일단 은신이 가능했는데 네. 지금 강원도에서 배를 타고 온다든가 휴전선을 건넌다든가 휴전선을 건너는 거는 이제 일반인은 생각할 수 없는 그쵸. 거고요. 예, 병사만 가능하지. 이제 의지의 한국인은 지금 이제 한국인이 되신 거죠. 저 황해도에서 네. 타이어에 몸을 묻고 뭐 아. 몇 시간 떠가지고 네. 오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문제는 중국에 가다가 걸리면 만약에 이제 걸렸을 경우에 북한 내에서 잡힐 수도 있고 중국에서 잡혀서 송환될 수도 있는데 돈 벌러 갔다. 네. 그러면은 죽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죽는 경우는 종교 시설에 다녔다든가 뭐 남쪽 인사를 만났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그다음에 중국에서 잡히더라도 동북 삼성에서 잡히는 거하고 저 쿤밍 이쪽에서 네네. 잡히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네. 이건 명백한 그 저기 한국행 기도니까요. 탈북이니까. 그런데 강원도에서 배를 띄우면 이거는 100% 한국행 기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큰 건데 네. 저는 이게 또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있다는 게 그렇죠. 그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탈북 목선 브로커도 이제 생길 수 있다라고 예측합니다. 네. 자, 북한 문제까지 이제 다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것만 한번 논평을 해주시죠. 김정은이 이번에 부부절에 즈음에서 어쨌든 연설을 했는데 정권 수립 기념일이죠. 역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네. 뭐 보통은 멸칭을 하잖아요. 저 괴뢰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네. 멸칭조차도 안 했다. 뭐 어떤 삶은 의미일까요? 소대가리 뭐 네 뭐 아예 무시, 아예 언급조차 안 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김정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미사일을 그렇게 쏴대는데 네네. 이거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예. 미사일 몇 번 쏘는 값이면은 옥수수 기준해 가지고 북한 주민 전체가 한 6개월 먹을 돈쯤 됩니다. 네. 근데 쏴도 옛날 같으면은 뭐 한 발만 쏘면은 뭐 한국, 일본 뭐 대통령 뭐 수상 일정 다 중단하고 뭐 긴급 강요 회의하고 생 난리를 치고 방송에서도 뭐 호외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양치기 소년처럼 돼 가지고 네. 별로 뭐 그렇게 그 일반 주민들조차 뭐 두려워한다고 그럴까? 뭐 반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갑갑하니까 계속 미사일을 자주 쏠 수밖에 없죠. 내 말 좀 들어줘. 관심 끌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원칙적으로 의연하게 잘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자세를 굉장히 낮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북한이 어저께도 뭐 탄도미사일을 쏘고 또 오물풍선은 뭐 5일 동안 뭐 계속 날렸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뭐 미국의 어떤 대선의 즈음에서 언제나 우리 좀 봐달라라는 네. 그런 행위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도발로 이어질지 그것도 좀 걱정이고요. 네. 요 전에 굉장히 이제 그 흥분을 하셨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오늘 네,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네. 거기에 관해서 제가 아까 이 얘기를 좀 네네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세요. 게 있는데
제가 그 유인촌 장관 어떤 분이 답답하다고 그러셨는데 법과 제도 절차의 중요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일관성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누구한테는 뭐 적용이 되고 누구한테는 안 되고. 아,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문대하 씨도 정유라 씨한테 적용했던 법 그대로 그냥 그 원칙대로 그 기준대로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때 얘기했던 무슨 공동체 운원 경제 공동체 운원. 네. 그런데 너무나 뭐 이번에 뚜렷하고 또 스스로도 운명 공동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거는 경제 공동체보다 한 걸음 더 나간 밀착형 공동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장 기자가 장 기자의 인사이트 오늘의 결론은 원칙대로 법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네, 진실은 힘이 세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네, 자신 있으면 그냥 내가 아는 진실은 이런 건데 당신이 아는 진실은 뭐냐 비교해보자. 그렇습니다. 진실을 그냥 이야기하면 됩니다. 네. 무기력이 시간을 지배 이런 얘기 말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수사법 이렇게 덧붙이지 말고 그냥 담백하게 얘기하면 제일 좋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돈을 받았다. 네. 5천만 원 왜 받았다. 이런 거 밝히면 되잖아요. 예. 자, 장 기자와 함께하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의 인사이트. 오늘도 중요한 정보 전해주신 장 기자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